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Mastering Atari with Discrete World Models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전 시간에 봤었던 드리머 V1의 후속작 같은 드리머 V2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 하프너라는 분이 저희가 계속 리뷰했던 그 플래닛이랑 드리머 V1까지 해가지고 계속 논문을 쓰시는 분이고, 이번에 V2까지 V2까지 이렇게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부터 하면은, 그 기존의 드리머 V1은 로봇 제어에서는 성능이 좋았는데, 이게 주로 연속 행동 같은 데에서는, 이런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산행동 위주인 태스크인 아타리 같은 게임 같은 데에서는 여전히 그 모델 프리 알고리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드리머 V1에서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 저자들이 말하기에 첫 번째 한계는 가우시안 잠재 변수를 사용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표준 KL 로스를 사용한다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우시안 잠재 변수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변화는 잘 표현하지만 방이 바뀌거나 적이 사라지는 불연속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KL 로스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얼 부분을 너무 느슨하게 학습시키면서 프라이얼가 좀 부정확하고, 그러면서 부정확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엔 나쁜 정책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드리머 V2에서는 해결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우시안 잠재 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잠재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불연속 변화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 KL 로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KL 밸런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단일 V백 GPU 하나 가지고 10일 만에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 수도 이 뮤제로라는 논문의 파라미터의 절반만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은 모델 베이스드 R을 최초로는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 휴먼 레벨을 도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산 행동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연속 행동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목차를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왜 월드 모델 쓰는지랑 모델 프리 베이스드 RL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드리머 V2의 전체 구조를 먼저 간단히 보고, 세 번째로는 그 월드 모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플래닛부터 봤었던 RSSM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 드리머 V2에서 그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던 디스크리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월드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보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KL 밸런싱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월드 모델이 학습된 이후로 실제 비헤비얼 러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랑 어블레이션 스터디, 릴레이티드 워크랑 디스커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RL에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델 프리 RL이고, 두 번째는 모델 베이스드 RL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델 프리 RL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이고, 모델 베이스드 RL은 환경을 이해하고 상상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 RL은 환경에서 직접 시행착오를 학습하는데, 그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모델로는 DQN이랑 여기 레인보우랑 IQN, PPO 같은 모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점으로는 구현이 단순하고 환경 모델이 필요 없으니까 구현이 단순하지만 하지만 이게 실제 경험으로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매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돼서 엄청난 양의 실제 경험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계속 봤었던 모델 베이스드 RL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그 모델 안에서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책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저희가 그동안 봤던 모델들이 전부 모델 베이스드 RL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모델은 조금만 사용하고 상상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해서 약 10,000배의 가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제 경험이 적어도 동작하고 그리고 실제 환경이 아닌 좀 더 단순화된 가상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이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환경을 잘 모델링하면 그 안에서 무한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머 V2에서는 이 모델 베이스드 RL을 사용해 가지고 단일 GPU로 10일 만에 인간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를 비율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바둑 비율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모델 프리 방식은 매번 실제로 바둑을 두면서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뒀더니 졌다, 뭐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매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점점 학습이 되는 형태라 수만 판을 직접 둬야지 실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 베이스드 R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바둑의 규칙이랑 패턴을 이해한 뒤로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 시뮬레이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월드 모델이고, 그래서 월드 모델은 즉 경험을 요약한 예측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대국은 적게 하면서도 빠르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모델 프리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을 50 밀리언 번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상상으로 약 10,000배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월드 모델이 아타리 같은 태스크나 다른 태스크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시도랑 한계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월드 모델이 아타리에서 모델 프리에 비해서 정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다이나믹스를 충분히 잘 학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월드 모델 중에서 뮤제로라는 모델이 그래도 인상적인 성능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그 GPU 한 대로 2개월 이상 학습을 해야 되고 코드도 비공개되어 있어서 이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플리라는 모델도 픽셀 스페이서 직접 예측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장기 예측이 불안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도들에 비해서 드리머 V2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직접 예측하지 않고 컴팩트한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실제 픽셀 스페이스보다 좀 더 컴팩트해진 공간이기 때문에 누적 오류가 좀 더 감소하고 그리고 컴팩트한 공간이라서 메모리 사용량도 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V백 GPU로 10일 만에 학습을 완료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로는 모델 베이스드 R을 최초로 아타리에서 휴먼 레벨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드리머 V2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드리머 V2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월드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 액터 그리고 크리틱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월드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경험
데이터부터 환경의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터 같은 경우는 상상의 레이턴트 트레젝토리에서 행동을 직접 선택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틱은 각 상태에서의 미래 누적 보상을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셋이 계속 협력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월드 모델을 학습하고, 그래서 그 상상 속에서 액터랑 크리틱을 학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액터로 실제로 환경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데이터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래 내용들은 점점 이렇게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사이클은 데이터 수집하고 월드 모델 학습하고 상상하고 액터 크리틱 학습하고 다시 개성된 액터로 데이터 수집해서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GPU 안에서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리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RSSM, 그 드리머에서 월드 모델을 이루는 RSS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월드 모델의 RSS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플래닛부터 도입돼서 드리머 V1까지 썼던 거고, 드리머 V2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 화면을 보고 지금 상황을 요약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RSSM이 하는 일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게임 화면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특정 행동을 하면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예측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상이 얼마나 될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종료도 예측합니다. 게임이 끝날 확률은 얼마인지 예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64 64 이미지가 아닌 그 작은 벡터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공간에서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하면 비용도 크고 누적 오류가 심한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면 빠르고 메모리 효율적이고 누적 오류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RSSM의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마우스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게 버퍼링이. 일단 RSSM 내부 구조에는 이런 그림이 되어 있고, 일단 각 시점 T에는 2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 상태 H와 여기 확률적인 상태 Z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상태 H는 GRU가 만들어내는 리커런트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과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 말고 다른 상태로는 여기 확률적 상태인 Z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화면에서 중요한 정보만 뽑아 압축한 작은 벡터입니다. 여기 CNN 인코더가 픽셀 이미지를 받아서 게임 진행에 필요한 핵심만 요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적 위치, 체력, 아이템 유무 같은 이런 것들을 요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약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률 분포로 표현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포스테리어는 여기 그냥 Z, 해시 안 붙은 여기 Z고, 얘는 이미지를 본 후에 만들어진 요약이라서 여기 포스테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ZS는 프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보지 않고 오직 과거 기억 H만으로 지금 Z가 무엇인지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안 봐서 프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 프라이어 Z 핵과 여기 실제 포스테리어
사이의 KL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예측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어리랑 포스테리어를 둘 다 만드는 이유는 그 상상할 때는 여기 실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 이미지를 보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어야 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리머 V2에서는 여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였던 여기 그 잠재 변수가 이제 카테고리컬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RSSM의 이제 구성 요소, 그 월드 모델의 구성 요소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는 여기 84x84 그레이스케일인데 이거는 64x64로 다운스케일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스테이트, 아까 말했던 잠재 변수는 32x32 카테고리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델 스테이트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두 가지 스테이트를 사용합니다. 결정론적인 H 부분이랑 확률적인 Z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월드 모델은 학습을 이제 모든 파라미터 파이로 통합돼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여기 있는 요소들이 다 동시에 학습이 됩니다.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RSSM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리커런트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결정적 순환 상태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 스테이트랑 액션을 받아서 결정적 순환 상태인 HT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방향 기억을 담당하고 그래서 과거 맥락이 이제 여기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리커런트 모델은 GRU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테리어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XT와 HT로부터 스토캐스틱 스테이트 ZT 포스테리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CNN이랑 MLP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트랜지션 프리딕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어를 만들어내는 모듈입니다. 이거는 이미지 없이 예측하고 HT만 보고 다음 Z를 상상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여기는 ML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제 predictors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는 왼쪽에 이미지 프리디터, 얘는 디코더 역할로 이미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H랑 Z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고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리워드 프리딕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모델 스테이트에서 기대 보상을 예측합니다. 이거는 MLP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스카운트 프리딕터라고 이거는 에피소드 종료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날 확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죽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L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월드 모델의 드리머 V2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던 그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를 사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드리머 V1이고 오른쪽이 드리머 V2입니다. 드리머 V1에서는 가우시안 레이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적인 잠재 변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가장 드리머 V1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인데 이거는 멀티모달 모달 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스케일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니모달 형태로는 좀 더 적합하지만 이렇게 멀티모달처럼 모두가 여러 개인 거, 이런 상황에는 적합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타리 같은 게임은 이런 요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멀티모달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가우시안 변수로는 이 부분 멀티모달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드리머 V1이 그 이산 행동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유니모달 형태에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있을 때는 그 둘의 중간인 값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가능성이 있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드리머 V2는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잠재 변수를 사용했고, 이거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이트 through gradient라는 것도 도입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이라는 형태 덕분에 이제 멀티모달 변화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한 결과 55개 게임에서 42개 게임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썼던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잠재 변수 부분이 이제 32 클래스랑 32 카테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32 by 32 형태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걸 좀 더 다른 비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슬라이더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에서 뭐 위치, 속도, 체력 같은 연속 값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변화에는 이게 잘 맞지만, 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이거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0에서 갑자기 1이 된다든지 이렇게 불연속적인 변화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가우시안처럼 부드러운 값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카테고리컬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32개 스위치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32개가 있고, 그리고 각 스위치마다 32가지 위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스위치 1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거는 방 3번에 있다라는 현재 위치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고, 스위치 2번에서 이제 적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스위치 3에서 아이템 보유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32개의 스위치에서 32가지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합으로 상당히 많은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방에 이동하다든지 적이 소멸한다든지 아이템을 획득한다든지, 아까 가우시안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 이런 불연속적인 변화들을 카테고리컬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카테고리컬은 이산이어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straight through gradient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포워드에서는 그냥 이상적인 샘플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로짓 네트워크 출력 로짓에서부터 드로우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샘플링한 다음에 그걸 원합 벡터로 만들고 그냥 이산적 결정을 합니다. 포워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이산적 결정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워드 부분에서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반면에 백워드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그레디언트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연속적인 그레디언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짓으로부터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로 역전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장점은 그냥 세 줄의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레디언트 안정성에 대한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다 보면은 어떤 그 스케일 항이 곱해지는 형태로 백프로퍼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스케일이 곱해지면서 이게 그 익스플로딩이나 베니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그 스케일링 항이 무시되는 형태로 이제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연속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에서는 이산적인 결정, 그리고 백워드에서는 연속적인 학습 신호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의사결정을 하되 학습할 때는 주사위의 확률을 조절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할 때는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이산적인 형태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워드를 할 때는 그 6이 나올 확률을 높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는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확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코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이 로짓으로부터 주사위를 던진 후에 이렇게 원화 형태로 변환하는 거고,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짓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확률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줄에는 이제 이 부분이 트릭인데, 여기는 스탑 그레디언트 이 연산이 쓰입니다. 이게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값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그레디언트는 막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는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 역방향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의 값은 쓰되 해당 경로는 학습 신호로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릭을 사용하면은 포워드 때는 이게 그냥 흐르니까 이게 살아 있어서 이 프로보스랑 이 프로보스가 서로 사라지면서 이 샘플만 남아 가지고 그냥 샘플만 되게 되는 거고,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는 사라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사라져 가지고 사라져서 이거에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만 구하게 되는데, 샘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산적인 신호라서 그 노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쪽은 계산이 안 돼서 이 프로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만 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월드 모델의 전체 학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드리머의 전체 학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머에서는 크게 두 단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월드 모델만 학습하는 단계고, 두 번째로는 그 학습된 월드 모델은 고정시켜 놓고 액터랑 크리틱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경험인 이미지 X랑 행동 A 그리고 보상 R을 사용합니다. 그 입력을 통해 가지고 월드 모델의 파라미터인 파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월드 모델은 고정시켜 놓고 액터와 크리틱을 학습합니다. 이때는 이제 결정적인 스테이트 H랑 스토캐스틱한 스테이트 Z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액터와 크리틱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전체 학습 구조는 환경을 먼저 탐색한 다음에 스테이지 1 월드 모델을 학습하고 스테이지 2에서 액터 크리틱을 학습하고 새 경험을 수집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월드 모델 학습 첫 번째 스테이지였던 월드 모델 학습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스 펑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 이미지 로스랑 그리고 리워드 로스 그리고 디스카운트 로스 그리고 KL 로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미지 로그 로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복원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실제로 복원할 수 있냐, 리프레젠테이션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라는 그런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상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상 예측을 얼마나 잘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는 디스카운트 로스로 이제 게임이 곧 끝나는지, 이런 에피소드가 종료되는지, 위험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KL 로스로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리랑 포스테리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상상만으로 해서 얻은 결과랑 이미지를 직접 보고 얻은 결과 이 둘 사이에 대한 KL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이제 로스의 방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설명한 걸 다시 한번 텍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드리머 V2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KL 밸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KL 밸런싱 같은 게 나온 이유는 먼저 기존의 스탠다드 KL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KL 로스에서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에 대한 KL 로스를 구하는데 이게 동일한 그레디언트 비율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애초부터 트랜지션 펑션, 그러니까 프라이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펑션을 학습하는 거는 이미지 없이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게 있어서 이 초기에는 프라이어리 부정확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프라이어리 부정확한데 이 KL 로스 둘이 동일한 그레디언트 비율로 이제 하게 되면은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 끌려가게 되면서 원래 포스테리어는 이미지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성능이 좋지 않은 프라이어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정보가 오히려 손실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 V2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프라이어에 더 많은 학습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를 빨리 더 잘 따라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드리머 V2에서는 스탠더드 KL은 이 포스테리어 프라이어의 동일한 그레디언트 비율을 사용했지만 드리머 V2에선 프라이어의 80% 그리고 포스테리어는 20% 이렇게 비율을 정의해줘서 이 프라이어리 좀 더 빨리 잘 따라가게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타 VA랑 이 KL 밸런싱은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베타 VA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로스에서 KL 항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고 이 KL 밸런싱은 KL 내부 비율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체 로스에서 이렇게 베타가 붙어 있는데 이게 전체 로스에서 KL 로스 자체의 스케일을 조절해주는 그 뒤에서 말한 베타 VA에 설명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KL 밸런싱은 이 베타에 관련한 게 아니라 이 KL 로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식을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기존 방식은 다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는 이미지를 보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에 비유할 수 있고, 학생은 이미지 없이 배운 애라서 이거는 프라이어는 이미지 없이 배운 애라서 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둘의 비율이 50대 50이어 가지고 오히려 학생 실력이 낮은데 선생님이 학생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생도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지 못하면서 이제 성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드리머 V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율을 이제 조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80%로 좀 더 빠르게 그레디언트가 흐르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이 더 빠르게 성장해서 선생님 수준에 좀 더 빠르게 근접해지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제도 이제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프라이어가 중요한 이유가, 실제 상상할 때는 이미지를 안 보고 프라이어 부분을 사용하는데, 프라이어가 더 중요해서 이 프라이어를 80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KL 밸런싱 수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KL 수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Q가 포스테리어 부분이고 P가 프라이얼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KL이고 여기 SG는 아까 봤었던 스탑 그레디언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를 학습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SG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포워드는 그대로 통과하는데 백워드는 이제 흐르지 않게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포스테리어 부분을 SG로 고정해 가지고 여기는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를 따라가도록 학습하는 그런 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이제 반대로 이제 포스테리어를 이제 정규화하는 그런 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P 프라이얼 쪽에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쪽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포워드 할 때는 그냥 평범한 KL처럼 되지만 이 백 프로퍼게이션 할 때는 여기가 SG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포스테리어가 학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항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프라이어리 학습하는 항, 두 번째 항은 이 포스테리어가 정규화되는 항,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해서 여기 각각의 이제 알파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 V2에서는 여기 알파를 0.8로 설정을 해서 프라이어는 80%의 비중을 갖게 하고 포스테리어는 20%의 비중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로 보면은 앞에서 붙어 있었던 그 로스들이랑 KL 로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베타가 그 전체 로스에서 KL 항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그 로스, 이렇게 해서 베타 VA 스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로스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까지는 월드 모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액터랑 크리틱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네이션 MDP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환경 대신 월드 모델을 시뮬레이터로 써서 만든 M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리얼 MDP고 오른쪽이 이제 드리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네이션 MDP입니다. 그래서 리얼 MDP에서는
이미지를 관측하고 실제 게임 엔진에서 트랜지션을 하고 실제 게임 점수를 이제 얻고 에피소드 종료 플래그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실제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컴팩트 레이턴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실제 게임 엔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린 트랜지션 프리딕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상태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레이턴트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 리워드 프리딕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게임 점수가 아니라 그 리워드를 예측하고, 그리고 에피소드 종료가 될 확률도 이렇게 프리딕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고도 월드 모델 안에서 MDP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MDP 이 드리머 V2에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다음은 이매지네이션 MDP에서 어떻게 궤적 트래젝토리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시작점 HZ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 버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액터가 실제 환경에서 플레이한 경험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나 행동이나 보상 시퀀스 같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비헤이비얼 러닝을 할 때는 그 리플레이 버퍼에서 하나의 지점을 샘플링 해 가지고 그 시점을 얻어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되는 레이턴트를 Z hat 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트랜지션 프리딕터가 다음 상태들을 계속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머 V2에서는 그 15스택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 트래젝토리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샘플링 할 때 여러 가지의 트래젝토리 시작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15개 스텝을 예측하는 식으로 해서 2,500개 트래젝토리를 전부 만들어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GPU를 이용해서 병렬로 이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다음으로는 크리틱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틱은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스테이트에서 미래에 받을 보상의 누적합을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스텝 같은 경우는 다음 한 스텝의 보상을 본 다음에 그 이유는 크리틱이 알려주는 추정값으로 대체하는 거, 이런 게 있고, 투 스텝, 쓰리 스텝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원 스텝이었던 걸 보상을 몇 번 볼 건지를 이제 이 앞에 스텝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날수록 점점 더 먼 미래를 보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 스텝 가지고 할 때는 그 다음 학습 한 스텝을 본 다음에 바로 크리틱이 알려주는 추정값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고 학습이 편하지만, 이 크리틱이 부정확하면은 이제 결과가 부정확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 미래를 많이 볼수록 또 오차가 많이 쌓일 수도 있어 가지고 오차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서 이제 베리언스가 또 높아질 수도 있다. 또 누적된 오차들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낮아질수록 점점 그 장단점인데, 짧게 보면은 이제 바이어스는 높고 베리언스는 낮고, 길게 보면은 바이어스는 낮고 베리언스는 높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드리머 V2에서 사용한 거는 이제 이 모든 n 스텝들의 리턴들을 전부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스텝만 보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구한 스텝들을 전부 그 값들을 가중 평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중 평균할 때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기 드리머에서는 0.9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람다가 크면 클수록 먼 호리즌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인데, 이 드리머 V2에서는 0.95라는 좀 장기 보상에 포커스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타리 같은 경우가 좀 장기 보상에 포커스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프레임에서 보상이 0이고 긴 플레이 끝에 어쩌다가 뭐 점수가 터지는 그런 구조여 가지고 이 아타리 같은 케이스 태스크는 장기 보상을 포커스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람다를 0.95로 설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드리머 V2에서는 이 짧은 스텝을 가졌을 때 장단점, 그리고 긴 스텝을 가져갔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둘 사이 이것들을 가중 평균시켜 가지고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수식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평균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람다 리터닝 가중평균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스텝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한 시점에 대한 타겟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받은 보상과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 다음 시점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다음 시점의 가치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 가로 안에 보면 두 가지 항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항은 이제 크리틱의 예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리틱의 예측이어가지고 1-람다만큼은 크리틱 자체의 추정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점의 람다 리턴입니다. 그래서 람다만큼은 다음 시점의 람다 리턴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틱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여기서 끊을까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뒤에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는 한 스텝 더 갈까라는 의미여가지고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일 때는 이제 상상이 끝난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크리틱의 예측값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크리틱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스퀘어드 에러 리그레션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가 앞에 여기 뒷부분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되는 실제 람다 리턴이고, 여기 앞에 부분이 그 크리틱이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스퀘어드 에러 형태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SG라는 것을 또 스탑 그레디언트를 여기에 또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걸 붙이지 않고 이 로스를 사용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타겟이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V 람다 T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수식안에 보면은 이 크리틱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크리틱과 이 V 람다에 대한 에러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크리틱이 계속 변하면서 이 V 람다도 같이 따라서 변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게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면 크리틱이 학습으로 인해서 움직이면서 타겟 자체도 따라 움직이고 목표 지점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크리틱이 수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안정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탑 그레디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타겟 쪽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타겟 쪽으로는 그레디언트를 안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이제 안 움직이게 해서 이 타겟이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크리틱에 복사본을 하나 더 두고 100 그레디언트 스텝마다 그 타겟 네트워크는 그 그레디언트를 복사시켜 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 크리틱 같은 경우는 매 스텝마다 학습이 되지만 타겟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스텝마다 복사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타겟용 복사본은 느리게 갱신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쫓는 불안정성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DQN이라는 논문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까지는 크리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액터에 대해서 액터는 어떻게 학습하냐라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액터의 로스로는 먼저 두 개의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터가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인포스 방법이고 하나는 다이나믹스 백프로퍼게이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데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언바이어스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이 정확한 진짜 그레디언트고 최적의 수렴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베리언스가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샘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지점에 대체적으로 모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분산이 큰 이런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이나믹스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으로는 베리언스가 낮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일관된 방향으로 가서 초기에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지만 단점으로는 바이어스가 크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카테고리컬 통과 시 스트레이트 드루로 근사를 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편향이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바이어스가 높아 가지고 이 중간 위치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이렇게 다 베리언스가 낮은 형태로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에스티메이터 중에 어느 쪽이 더 낫냐라고 하면은 이건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아타리 같은 이산 행동에는 리인포스가 좀 더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 컨티뉴어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스 백프롭이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때 이 로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에스티메이터를 로라는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가 1이면은 아탈이 로 돼 가지고 여기는 리인포스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이건 보통 이산적인 행동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타리 같은 태스크에서는 극단적으로는 롤을 1로 해 가지고 리인포스만 적용되게 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에서는 다이나믹스 백프롭이 보통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서는 롤을 0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이나믹스 백프롭이 적용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을 보면 아래랑 같습니다. 여기 왼쪽이 리인포스와 관련된 수식이고 여기 오른쪽이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로라는 가중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실제 환경 경험과 상상성 경험을 해가지고 실제 상상 비율은 10,000배 더 많은 가상 환경에서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실험 결과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치마크는 아타리 55개 게임으로 했고 스티키 액션에 대해서 조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키 액션이란 것은 확률적으로 이전 행동이 반복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다른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V백 GPU를 사용했고 단일 환경 인스턴스를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10일 이내에 10일 정도의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모델 프리 계열인 IQN, 레인보우, 그리고 C501 그리고 DQN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드리머 V2가 모델 프리 알고리즘을 모든 매트릭에서 능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드리머 V2가 여기 클립드 리코드 미니라는 이 수치에서 다른 방법보다 더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드 리코드 미는 월드 리코드 기준으로 정규로 한 다음에 1에서 클립을 하고 이 클립을 한 매트릭입니다. 이게 저자들이 말하길 가장 로버스트한 매트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 V2에서는 모델 베이스드 최초로 휴먼 레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클립드 리코드 민을 설명하려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같은 실험 결과도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언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 기준 중앙값을 사용하는 건데 절반 이상 게임에서 0점이면 중앙값에 영향을 없어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강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있고 민 같은 경우는 평균을 사용하는 건데 프로게이머가 부진한 게임에서 정규화 점수가 폭등하게 되고 이거는 소수의 게임이 평균을 지배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 평균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레코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레코드 기준으로 평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줄지만 역시 뭔가 아웃라이어 눈에 띄는 극단적인 값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왜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저자들은 클립드 레코드 민이 가장 적절한 매트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드 레코드 기준으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데 1을 넘으면 1로 클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넘어선 성능은 추가로 평균에 기여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매트릭이라고 하고 드리머 V2에서 권장하는 매트릭이고 드리머 V2에서는 이 클립드 레코드 민으로 다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각 구성 요소를 이제 제거했을 때 성능 변화이고 이거는 클립드 레코드 노멀라이즈 민 아까 얘기했던 그거 지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드리머 V2의 성능은 이랬고 이랬는데 가장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미지 그레디언트 이 부분이고 이 순위로는 폴리시 리인포스가 중요했고 세 번째로는 KL 밸런싱이랑 디스크리트 레이턴트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순위로는 결과 이미지 그레디언트로 이걸 제거했을 때는 0.25에서 0.01로 성능이 대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지 정보가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없이는 사실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뮤제로라는 논문은 그 이미지 없이 밸류만으로 학습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순위로는 폴리시 리인포스 부분이었습니다. 리인포스 그레디언트를 제거했을 때 0.25에서 0.1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산 행동할 때는 리인포스가 주요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터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에스티메이터인 스트레이트로만으로는 폴리시 최적화에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KL 밸런싱이었습니다. 이걸 제거했을 때 0.25에서 0.16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부정확하면 상상이 부정확해서 나쁜 정책을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순위로는 디스크리트 레이턴트입니다. 이거를 뺐을 때 0.25에서 0.1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오시안 대비 이렇게 대부분의 게임에서 우위를 달성했고 그리고 이거는 불연속적 환경 변화 모델링의 강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왜 이산적 표현이 연속적 표현보다 더 나은가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가설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믹스처 근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들의 믹스처로 완벽히 근사하지만 가우시안은 믹스처 가우시안을 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멀티모달 변화 같은 부분에서 가우시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팔시티에 의한 일반화로 인해서 더 우위를 보였다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학 구조로 이루어진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는 스팔시티한 특징을 가지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일반화에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레디언트 스케일링 항이 있어 가지고 익스플로딩이랑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를 사용하면서 그레디언트 스케일링을 무시하도록 해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실제 게임은 불연속적인 전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카테고리컬 레이턴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비교 테이블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드리머 V2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다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뮤제로 같은 경우는 뮤제로의 MCTS라는 모듈과 드리머 V2의 월드 모델은 향후 결합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히 드리머 V2랑 뮤제로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봤는데 이 드리머 V2 같은 경우는 환경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뮤제로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만 학습하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보상, 다이나믹스를 모두 학습해서 완전한 월드 모델을 만들고 반면에 뮤제로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복원 없이 리워드랑 밸류만으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 V2 같은 경우는 뮤제로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로 단일 GPU로 10일 만에 학습이 가능했고 이거는 재현 가능하고 코드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뮤제로 같은 경우는 GPU 한 대로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코드가 비공개되어 있어서 재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 차이는 드리머 V2 같은 경우는 월드 모델이 범용적이라서 여러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한데 뮤제로는 태스크 스페시픽해서 해당 게임에만 유효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모델은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뮤제로의 MCTS 같은 방법과 드리머의 V2 월드 모델은 향후 결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드리머 V1에서 V2로 변경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변경과 효과가 없었던 변경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로 도입한 건 효과가 있었고 KL 밸런싱 효과가 있었고 리인포스만 사용한 것도 효과가 있었고 모델 사이즈 늘린 거랑 폴리스 엔트로피 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거로는 이런 시도들을 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는 작은 수정이 큰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 V2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만 보면 새로운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드리머 V1 대비해서 가우시안 레이턴트에서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로 바꿨고 스탠다드 KL에서 KL 밸런싱을 도입했고 모델 크기를 높였고 엔트로피 정규화 방식을 사용하고 아타리에서 리인포스 그레디언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대규모 아키텍처 변경이 없어도 표현 방식과 학습 역학의 변경만으로 큰 성능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리머 V2 같은 거는 연속 행동 태스크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워크 같은 거에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트렁케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바꾸고 그레디언트도 아까 이산 행동에 유리했던 그레디언트에서 연속 행동에 유리했던 그레디언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변경하면 컨티뉴어스 컨트롤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리머 V2 구조 같은 경우는 월드 모델이랑 이 액터 크리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일 V백 GPU로 11을 학습하고 22밀리언 파라미터로 모델 베이스드 최초로 아타리에서 사람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컨트리뷰션으로는 카테고리컬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했었던 게 있고 KL 밸런싱을 사용한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드리머 계열이랑 비슷하게 레이턴트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RL이 이제 모델 프리 연구를 이기지 못했던 아타리 태스크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아타리에서 모델 프리의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효율적이다. 상상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제 월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태스크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제 논문도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재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뮤제로랑 대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정원님 너무 설명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AI 냄새가 많이 나긴 해서 머쓱했는데. 네. 아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PPT가. 네.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 그, 람다 리턴 쪽 크리틱 로스 그쪽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까요? 어, 네, 이쪽 부분부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기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스텝에서 H스텝 이 부분을 그냥 다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어텐션을 해가지고 최종 밸류를 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면 이 수식들이 나오는데 이 수식들을 잘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보라 네. 색깔이랑 파란 색깔 항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이게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일단 가중평균 이 개념을 이제 한 스텝 단위로 풀어 쓴 게 이 왼쪽 수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람다 리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먼저 처음에는 이게 지금 받은 보상, 리워드 이렇게 있고 여기 뒷부분은 지금은 마우스가 잘 되네요. 지금 여기 부분은 그 디스카운트랑 여기 이제 다음 이제 가치에 해당하는 게 이 뒤에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항은 크리틱이 만들어내는 가치고 이 두 번째 항은 이제 다음 미래 시점의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미래 시점의 밸류는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t 플러스 1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중치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리틱을 좀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은 다음 시점의 밸류를 좀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란다 리턴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VT라는 게 이제 VT 플러스 1을 알고 있네요. 어, 그, VT를 구하기 위해서, 네, VT 플러스 1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알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VT 플러스인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VT 플러스인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면 똑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모델 다시 추론들 시킨 결과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가, 네, 네. 그 크리틱이 주는 값이랑, 그리고 VT 플러스 1, 이거를 또 어텐션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거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줄 거냐 해가지고 거기다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하고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이 필요하셨던 걸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청강생도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관심만 있을 뿐 사실 대학원에 다니지도 않았어서 네네. 질문 수준이 낮으면 이제 적당히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어, 그 용어가 그 포스테리어랑 이제 프라이어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개를 같이 이제 학습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이미지를 인코딩으로 받아오고 그걸 이제 포스테리어가 이제 그 인코딩해서 잠재 공간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가 이제 같이 학습을 하면서 프라이어는 이제 일종의 상상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근데 네네. 뭔가 그 포스테리어가 그 실제 이미지 현실 세계의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프라이어를 가르쳐준다는 그 개념을 생각했을 때 사실 포스테리어가 없이 그냥 프라이어 하나만 있어도 혹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상상을 할 때는 이 프라이어만 쓰는 게 맞고, 프라이어만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네. 근데 문제는 이 프라이어를,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하는 능력이 이렇게 바로 생기진 않잖아요. 이미지를 안 본 상태에서 갑자기 이 상태를 봤는데, 이 상태들을 봤을 때 갑자기 상태를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거를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항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테리어 부분이고, 여기가 프라이어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실제 모델이 학습될 때 이 포스테리어랑 이 프라이어랑 차이가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되는,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프라이어만으로 갑자기 뭔가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프라이어를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됐던 게 포스테리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렇게 뭔가 이해가 뭔가 도움이 네네네. 되실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니요, 질문, 되게 네네.
되게 잘 당황하시 아니 되게 잘 이해해 주셔서 저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게 여기서 들어가는데 월드 모델 학습할 때 먼저 화면을 본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를 추론을 하고 이 트랜지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없이 프라이어를 예측하고 그 다른 프리딕터들도 그 다른 기타 등등을 예측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이 화면을 보고 만들었던 포스테리어랑 화면을 안 보고 만들었었던 이 프라이어랑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인 부분입니다. 아, 네네.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쉬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네. 너무, 너무,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뭔가 질문하기도 그러긴 한데, 그, 스트레이트 드루 그레디언트 부분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부분에서 그 공식 설명하시면서 이제, 네, 쪽에서 draw라는 함수가 어떤 건지, 네, 아, 그거랑 네.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제 식이 네,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 네. 이게 네네 아마 뭐 마우스가 안 돼 프롭스랑 가지고 프롭스랑 스텝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이게 삭제가 돼서 이제 forward는 이제 샘플이랑 샘플이 같아지는데 이제 그 백워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 드로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백워드에서 어떻게 이제 프로브를 백워드로 이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 드론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음. 샘플링한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좀 그러니까 아, 어떤 막 확률 같은 게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의 값을 뭔가 진짜 이산적인 값을 꺼낸다? 약간 이런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예. 그냥 확률 분포에서 하나 꺼낸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 주사위 던지기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그래서 던진 값을 이제 원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 첫 번째 줄이었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탑 그레디언트 연산이 포워드는 그냥 그대로 값을 흘리고 백워드 쪽에서만 이렇게 막아버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워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보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프로브가 이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가지고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제거가 돼서 이 샘플만 남는 거. 그래서 여기 윗줄이 아까 설명했었던 이 밑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이산적인 샘플만 사용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워드 과정에서는 이게 살아 있어 가지고 얘 없어지고 해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이산 샘플을 이렇게 쓰는 게 할 수 있고 백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무시가 돼 가지고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없어서 얘네 두 개만 남는데 여기 샘플 같은 경우는 이산적인 그 연산이어 가지고 그 애초부터 그레디언트가 안 흘러 가지고 얘도 무시가 되고 그럼 결국 프로브스 이 부분만 남는데 이 프로브스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백워드에서 원래 우리 연속적인 그레디언트 이 프로브만 사용해서 연속적인 그레디언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 뒷부분에서 그 백워드 연산에선 얘가 무시되고 얘도 무시되면서 얘만 남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얘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하는 거 이게 된다고 네, 되는 과정입니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프로브의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되니까 샘플이랑 스탑 그레디언트는 알아서 삭제가 되고 해가지고 백워드 학습이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스탑 그레디언트 연산 자체가 백워드 때는 여기 있는 애를 무시하게 하는 거라서 얘 무시되고 얘도 이제 이산적이라서 그레디언트 계산이 안 되는 애라서 무시되고 해가지고 얘만 남는다. 음, 네. 스탑 그레디언트는 그럼 포워드에서만 이제 약간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포워드 때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혹시 말씀 들리실까요? 아, 네네, 들립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발표 너무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드리머2의 논문에 지금 보이는 장표의 아이디어가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이해가 잘 돼가지고, 덕분에 정원님 덕분에 잘 이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봉! 네. 네, 발표하면서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좀 시간이 부족했어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스텝 그레디언트가 이 논문에서 많이 쓰여가지고 저도 신기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네. 좀,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탑 그레디언트를 이전에 그 SSL 논문에서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그 메타 그 뭐냐 바이올이나 뭐 심클리어 그쪽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저게 그 V제파 2에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꿀팁인 것 같습니다. 꿀팁이, 완전 좋은 어드바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논문 읽을 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가 보고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이게 코드인 걸까요? 는 아니겠죠? 한번 코드가 보고 싶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코드는 못 봤는데 이 논문에 이렇게 세 줄이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코드도 이렇게 썼으려나 싶긴 한 것 같아요. 딱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코드만 딱 이 세 줄을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해했습니다. 드리머 3가 기대가 되는. 저는 또 이 논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확률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거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디스크리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그 BQBA가 생각이 났어요.
음, 생성형 모델 쪽. 다들 그냥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 같아요. 연속적이 아니면 이제 이산적으로도 해보고. 되게 아이디어적으로 이 논문의 저자가 약간 아이디어 뱅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 보면서 약간 스탑 그레디언트 변태인가 싶기도 했어요. 계속 쓰여가지고 사실 모든 컨트리뷰션이 다 쓰여가지고 여기서도 쓰고 뒤에서도 쓰고. 아니, 저는 사실 RSSM 보고, 아, 그거는 사실 플래닛 때부터도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 그래서, 논문의 저자가 보인다는 게, 재현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의 저자가 보인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가 보이니까. 그리고 또 궁금했던 점이, 이런 되게 시각화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그 정환님께서 따로 그리신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논문에 그 정환님께서 따로 그리신 게 되게 많은 거죠. 이 그림은 논문에 있었고, 좀 다른 시각화 자료들은, 뭐 이런 것들은 AI가, 클로드가 그려준. 네. 감사한. 네, 이런 것들은 다 AI가 그려줬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껏 시각화 하나도 안 해주던 저자가 시각화를 해줘가지고 웬일로 그렇게 시각화를? 시각화를 하니까 이제 논문을 읽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저도 그 잘. 생각을. 네. 저는 제가 발표했을 때 뭐 로스 펑션이나 뭐 그런 거를 거의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논문 리뷰는 처음 해보는데,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노력을 많이 많이 쓰시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뭔가 노션으로 그 주연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약간 글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뭔가 발표자가 읽으려는 내용이 다 줄글로, 완전한 줄글로 보여서 좀 더 이해가 쉬우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긴 좀 PPT는 생략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아, 그런 의미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그랬던 부분은 문서로 잘 채워 넣겠습니다. 아, 잘 하셨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에 대한 얘기하실 부분은 또 없으신 걸까요?